한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해경을 아프리카에 투입합니다. 최근 한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적 납치 사건이 늘어나면서 칼을 빼든 것입니다.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 움직이는 청해 부대가 있음에도 해경을 투입한 것은 향후 중국을 둘러싸고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나토와 같은 동맹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그 구상에 한국의 합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 해군 전력을 최대한 아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G7에 한국을 초청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쿼드에도 한국을 초청하겠다고 나서면서 일본은 불편한 기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움직이고 있는 미국의 행보를 생각한다면 한국의 참여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데 한일 무역 분쟁은 어떤 모양새로든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국인 선원 납치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한국 정부가 해경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2일 정부는 가나 등 서아프리카 연안국에 해경 파견 방침을 정하고 현재 대상국과 구체적 파견 규모와 일정 등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에는 해경이 서아프리카 연안국에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들어 코로나19로 물류량이 줄어들자 해적들이 원양 어선을 공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8월 29일 외교부는 토고 로메항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해역에서 참치 조업 중이던 가나 국적 어선 500톤급 AP703호가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무장 세력은 이 중 한국인 선원 2명만 다른 선박으로 옮겨 태운 뒤 나이지리아 쪽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는 즉각 본부에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해당 공관에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국내 관계기관, 가나, 나이지리아 등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필압선언 석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달 전인 6월에도 서부아프리카 베냉 코토누 항구로부터 약 111km 떨어진 해상에서 참치잡이 조업 중이던 파노피 프런티어호에 승선해 있던 한국인 선원 5명이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은 뒤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필압 32일째인 7월 24일 나이지리아 남부 지역에서 무사히 풀려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토고와 가나 해역을 포함한 기니만 일대는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3일부로 해적 고위험 해역으로 처음 설정하고 해외 공관, 선주 등을 통해 조업 중단을 권고한 곳이지만 꾸준히 한국인 선원 납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해경 투입을 결정한 것인데 아덴만 사건에서 큰 공을 세운 청해부대 등 해군이 있음에도 해경을 택한 것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해경은 2014년 4월 청해진 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후 해체됐다가 현재는 해양수산수 산하에 위치해 있는데 이번 현장 투입을 통해 해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최근 개발한 다양한 무기를 실제 실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군 전력을 외부로 돌리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방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9월 1일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나토와 같은 동맹을 만들어 중국에 맞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비건 부장관이 미 정부의 목표는 이들 4개국과 영내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잠재적 도전에 맞선 방벽으로서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며 인도태평양에서 심지어 전 세계에서 더 많은 나라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공유된 가치와 이익에 대한 임계치에 도달, 최종적으로는 보다 구조화된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강력한 다자구조가 부족하다며 그들은 나토 혹은 유럽연합과 같은 강인함 같은 것은 갖고 있지 않다.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기구들은 내 생각에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선 이 같은 구조를 공식화하라는 요청이 확실히 있을 것이다 하고 내다봤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심지어 나토도 비교적 작은 기대에서 출발했고 다수의 국가들이 나토 회원국보다 중립을 선택했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덧붙였죠. 이어 비영리 기관인 미국-인도 전략동반자협정이 주최한 온라인 토론에서 4개국은 올 가을에 인도 뉴델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전하며
미국과 인도 해군의 말라바르 연합훈련에 대한 호주의 참가 가능성을 공식적 집단 방위기구 창설을 향한 진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인도, 호주, 일본 4개국의 모임은 쿼드라고 칭해지는데 여기에 한국을 포함하고 싶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비건 부장관은 미국은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가 쿼드의 확장판에 동참하길 바란다면서 7개국이 지난 3월 말부터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차관급 실무회의가 무척 협조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향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7개국 모임이 결성될 경우 동맹국으로서 효과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기존 쿼드 구조를 유지하고 싶어 했지만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3개국을 추가하겠다고 밝히며 계획이 어긋난 것입니다. 이미 미국이 한국을 G7에 초청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일본은 극렬하게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죠. 일본은 이 외에도 미국 주도의 다양한 협의체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계속해서 한국이 언급되며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 무역 분쟁의 연장선상으로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일본은 서방의 첩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니혼 게이자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며 그룹 이름을 식스 아이즈로 바꿔야 하겠지만 일본 또한 첩보 동맹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언급했죠. 그는 나는 일본 안보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진행하는 군사활동에 매우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이 해당 수역뿐만 아니라 인도 국경, 홍콩 등에서 일방적인 무력 행사를 하고 있다며 중국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군사적 충돌이 이루어지는 남중국해가 한국과 직접 맞닿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경제 군사적 핵심 이익에 해당하고 미국에게도 중국 견제를 위한 요충지라는 점에서 향후 패권 다툼의 최대 격전지로 부각되는 곳인 만큼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꾸준히 한국에게 자신들의 편에 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점차 그 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8월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을 보내 회담을 진행했고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G7, 쿼드 등 다양한 회의체에 한국의 합류를